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가 동양구상이 이렇게 다르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창조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할 때에는 자연적인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게 결국에는 문화의 특징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1차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의 특징이고요. 2차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떨어져 있던 문화들이 서로 섞이면서 새로운 변종이 나오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구라고 하는 이런 큰 땅덩어리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통수단이 점점 발달을 해요. 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범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은 공간이 압축이 됩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압축돼서 하루 만에 거의 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까지 오기 전까지 점점 공간이 압축을 하면서 서로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물건이 먼저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문화의 생각들이 교류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워드는 사실은 오늘의 강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도자기예요.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온 것도 이제 도자기 문양을 청화백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어느 시대든지 간에 문화의 발전, 교류 이런 것들은 교통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삼각도시 아주 큰 공간적인 혁명을 만듭니다. 삼각도시 뭐냐 하면 삼각형 모양으로 된 도시예요. 그런 요거 있죠?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 네모나게 되어 있죠? 이 돛은? 네모난 돛과 삼각형 도시 좀 달라요. 이러한 배가 만들어지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전 지구상에서 최초로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던 도시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몇백 년 지나서 중국에서 600년경에 최초로 그 100만 명의 인구를 돌파한 도시가 시안이에요. 장안성이 나오는데 이 두 도시가, 두 개의 100만 명의 도시가 교류를 한 게 실크로드죠. 무역을 하는데 실크로드라는 말은 비단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단을 수출에다가 판 거예요. 수입에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결국에는 동서양 문화를 넘나들려면 사막을 한번 건너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밖에 없고 중간 지역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낙타에 실어서 그 동양의 물건들을 서양으로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장거리고 낙타밖에 없으니까 가볍고 깨지지 않는 물건만 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무역이 뭐였냐면은 비단과 향신료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그 다음에 중국의 비단이었어요. 근데 이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뭐 꼭 필요했을까 하는데, 그게 유럽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향신료를 뿌리면은 고기 부패를 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생필품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이게 품목이 좀 바뀝니다. 교통수단이 바뀌면은. 근데 아까 보셨던 그런 배가 나오면서부터 크게 바뀌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삼각도세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우리가 이제 잠깐 과학 시간으로 들어가서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해요. 그걸 수치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비열이 높다, 그 얘기는 온도를 높이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비열이 낮으면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물과 땅이 있어요. 바다와 땅, 육지. 그러면 어디가 비열이 높을까요? 물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가 아침에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더 천천히 데펴져요. 땅이 빨리 데펴지고. 그러면 빨리 땅이 데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공기들이 뜨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바다는 온도가 낮으니까 바다 위에 있던 공기가 육지 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해풍이 붑니다. 그게 원리예요. 반대로 돼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이렇게 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그때 이제 육풍이 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 쪽으로 가면은 보통 어부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육풍을 받아서, 왜냐하면 바닷물은 밤새 덜 식기 때문에 뜨뜻하거든요. 그래서 육풍을 받아서 바다로 나갑니다. 돛을 열고서. 그런 다음에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해질녘쯤 되면 이제 거꾸로 땅이 뜨거워지니까 그 뒤에서 오는 해풍을 받아서 다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그 바다 바람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였냐면은 무조건 배가 움직이려면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부는 바람은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돛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을 거고, 앞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냐면 돛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서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백 킬로 되는 길을 갈 때 바람이 불 때는 다행인데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져야 되니까 옛날에 지중해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중해는 폭이 좁잖아요. 남북 방향으로.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노저어서도 갈 만한 거리인 거예요. 지중해는 보통 섬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스 쪽이 맨 처음에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에 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노저어서 이쪽 섬에서 저쪽 섬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는 보통 맥시멈으로 했을 때 500km 내에 육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쪽에서부터 지중해 동쪽부터 이제 문명이 이집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와서 발달을 하고 점점 로마로 해서 지중해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로마 시대 때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갤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 나오죠. 밑에서 막 노예들 엄청 노졌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제 바람 없는 날 못 움직이는 배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중해를 장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를 갖고 노졌던 사람들은 대서양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대서양은 최소 폭이 3,000km거든요. 이 사람들은 노졌고 뒤에서 오는 바람만 이용하면 500km가 맥시멈이니까 지중해권이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다의 바람을 모든 방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데 그게 삼각도시예요. 삼각도시 정말 기가 막힌 게 앞에서 오는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이 가능한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좀 과학 시간으로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가 뜨는 비행기가 이제 뒤에서 제트 엔진을 탁 해가지고 프로펠러도 해가지고 앞으로 쫙 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밑으로 가는 거는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위에 바람은 얘랑 똑같은 거리를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공기인데 여기는 요만한 면적이 퍼져 있고 여기는 이만한 면적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죠. 그 기압이 낮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가. 밑에서 위로. 그게 비행기가 뜨는 원리거든요.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도시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앞에서 바람이 딱 불면은요. 도세 앞쪽을 통과하는 애하고 뒤쪽을 통과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기압차가 생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게 배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측면으로 살짝.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 돛을 딱 돌려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가겠죠. 그럼 딱 돌리면 이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앞에서 오는 바람을 지그재그로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한 30도 각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뺑치면서 가는 데는 거예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냐면은 지구를 보시면은 북이 30도에서 60도까지는 편서풍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편서풍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배 타고서. 그래서 유럽이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북유럽 쪽이. 그러니까 이 땅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막뭐 엄청나게 도시들도 없었고 관통하기 되게 힘들었던 숲만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바닷길은 편서풍 때를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편서풍 때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같은 데 사람들은 지중해 쪽 사람들하고 배로 무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문명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삼각도시 나오면 누가 제일 열심히 만들겠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편서풍 때를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맨 처음에 발명된 게 보통 물론 뭐 이슬람권에서는 훨씬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게 15세기거든요. 15세기에 보통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다 얘기하면서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인 엔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삼각도를 이용해서 편서풍대를 통과하고 남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있는 사람이 삼각도를 이용해서 지중해를 관통해가지고 북아프리카를 가고 해안선을 따라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마젤란이 이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서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삼각도시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도시 나오면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던지 간에 자연의 힘만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거는 북유럽에 있는 상인들이에요. 북유럽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발달해가지고 아시아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중동 상인들은 낙타를 통해서 물건을 옮겼는데 조그맣게 옮겼고 소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귀했거든요. 중국의 비단을 로마로 옮겨가지고 팔면은요,
금하고 비단하고 똑같은 무게로 바꿔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금을 은으로 바꾸고 다시 가서 팔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특수한 귀족들만 그걸 쓸 수가 있었거든요. 왕족이든지 귀족들만. 근데 범선으로 무역을 하게 되면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따리 장사로 하던 무역이 기업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천 배의 물량으로 무거운 물건도 쇼핑이 가능해지는 그런 세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역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엄청나게 돈 버는 상인이 생긴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신흥 부자가 생겨나겠죠. 이게 여러분 아시는 메디치 가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가문들은 돈을 엄청 벌어요. 대량 해외 무역을 통해서. 결국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베니스 같은 데가 돈을 벌었던 거는 베니스가 배를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 상인들이 그쪽에 만들어지면은 뭐 플로렌스라든지 피렌체나 이런데 대형으로 무역을 하는 아시아하고 무역을 하는 무역상이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화폐량이 증가하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보다 먼저 선배의 권력을 갖던 왕이나 귀족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권력이 밑으로 낙수 효과가 내려가면서 사회가 바뀌는 개혁이 일어나는 거가 돼요. 근데 보통 신흥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무역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의 문물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기술에도 열려 있고 우리 지금도 보시면 미국에서도 동부하고 서부가 있으면은 서부 쪽의 사람들이 IT 신기술로 돈을 벌었죠. 헐리우드 영화로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훨씬 아시아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멀티컬처럴 하잖아요. 인종차별도 조금 덜하고 동부보다는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유럽 내에서 이런 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문명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때 주요 수출 품목이 수입 품목이 뭐였냐면 도자기거든요. 도자기가 지금 보면 뭘 대단한 거겠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16세기 유럽의 그림을 보면 어땠냐면은 그냥 서양 그림에 이게 뭐죠? 시커먼 금속으로 되어 있는 쟁반들이잖아요. 음식이 다 맛없어 보여요. 무겁고 되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중국에서 온 도자기는 막 가볍고 씻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그림도 되게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돼 있고 완전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에 애플의 아이폰 보는 것처럼 비슷한 하이테크 초하이테크 제품인 거예요. 비단이 왜 그렇게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비싸게 팔렸냐면 그리스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옷 입으면 하얀색 천밖에 없어요. 백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충 두른 다음에 허리띠 졸라매고 끝이에요. 여기서 그 옷이라는 게. 근데 비단은 막 총천연색이잖아요. 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마어마한 제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벼운 거니까 비단만 됐다면 그게 같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도자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도자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뭐 매료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서 그걸 삽니다. 그 당시에 또 은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서양 건너가지고 멕시코에 어마어마한 은 광산을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을 갖다가 그 돈이 몽창 다 어디 명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만리장성을 개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제의 흐름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도자기가 16세기의 거의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시대를 떠나가지고 하이테크놀로지한 제품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 문화를 동경하게 돼 있어요. 16세기에 도자기라고 하는 최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의 이미지는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동경할 만한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계속 수입을 합니다. 당시에 그 중국의 도자기 생산량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징더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왕실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마터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으로 왕실에서 생산을 했어요. 도자기를.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삼성 반도체, 세라믹 제품을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전량 뭐 엄청난 양을 유럽에 수출을 하죠. 그리고 뭐 그래서 얘네들도 되게 상당히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파란색이었거든요. 그게 파란색은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는 염료로만 만들 수 있대요. 그 색깔이.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있는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중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염료를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해갖고 와서 돌 갈아가지고 해서 청화백자라고 하는 그런 걸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수출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도자기 스타일이 만들어진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가마터가 그 당시에 한 10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연간 400만 개 정도의 도자기를 생산을 했어요. 잘 나가다가
1601년에 노사분규가 나서 한번 가마터가 이렇게 하는 다 이게 부수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1675년도쯤에 만주 반란군들이 와서 가마를 또 부수고 1700년대 들어 또 밀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그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상인들이 좀 안정적인 어떤 생산 루트를 찾아야겠다. 수입처를.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한참 그렇게 팔리던 시절인데 중국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까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전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 도자기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일본보다도 더 어찌 보면 잘 만들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에다 도자기를 팔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고 한 300년은 앞서서 근대화가 되고 아시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 온돌 때문에 안 됐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온돌이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아주 발목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온돌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난방 시스템이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미국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이 야 제일 자기가 봤는데 전 세계에서 역사 통틀어서 제일 좋은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밑에 온수 파이프 까는 거 그분이 개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온돌이 훌륭한데 온돌의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목 구조로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온돌은 구들장이 돌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을 못 지어요. 2층짜리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가 고밀화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 저밀도로 사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내 주변에 내 물건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일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일장이 열렸는데 매일매일 시장이 열렸던 그리스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는 사회와 닷새 한 번 시장이 열리는 사회는 화폐 통화량이 5배 차이 나는 거예요. 화폐 통화량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5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신분 계층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산농, 공상, 상인이 지금 밑바닥 계층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밀화된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까 메디치 가문 같은 신흥 부자들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고 부라고 하는 거는 다 땅밖에 없어요. 농업 생산의 근본이 되는 땅 문서만 자식한테 물려주면 걔는 부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없이 계속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냥 가만 냅둬도 망하는 나라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은 왜 우리나라 똑같은데 왜 그래?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 때문에 구들장이 내려앉아서 온도를 못 써요. 일본의 난방 시스템은 가벼운 다단밑방에 화로를 놓는 식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복궁은 단층으로 되어 있죠. 일본의 오사카 성은 5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어요. 교토에 지어진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도 보면 2층짜리 집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형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내 주변에 물건 사줄 사람이 많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 계층이 성장을 하고 그게 사회를 점점 개혁하려고 이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뭐예요? 바깥으로 물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도자기 수출의 빈자리를 일본 애들이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공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건축 기술 단순한 이거 하나가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 근대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키요에라는 그림 아시죠? 판화로 된 건데 3도 정도 되는 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컬러풀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대량 생산으로. 몇백 년 전에 이미 아트를 대량 생산을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윤복 그림하고 옛날에 우키요의 그림이 사실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아웃라인을 까만색으로 그 안에를 컬러풀하게 색칠하고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근데 큰 차이점은 여기는 수공업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는 대량 생산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그 말터 베냐민이라고 독일의 문학 비평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근대 사회의 문제점은 예술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뭐 아우라가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술품의 대량 생산을 근대 사회의 큰 특징으로 봐요. 근데 그거를 일본은 이미 제가 이 얘기하면 신일파라고 욕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팩트만 봅시다. 일본은 대량을 그림을 아트를 대량 생산했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근대화의 어떤 성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자기도 수출하고 그러면서 이 대량 생산되어 있는 그림을 도자기의 포장지로 써요. 그래서 이거를 수출을 하면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상인이 어디예요? 네덜란드 상인이었잖아요. 북유럽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도자기를 수출해서 수입해가지고 가서 포장지를 뜯으면은 포장을 뜯으면은
포장지들이 이제 돌 거 아니에요? 그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가 그 그림을 보고서 임프레션, 그 인상파 화가의 그림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시면은 왼쪽이 그런 우키요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고흐의 그림인데 상당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컬러풀하게 만들고 구도도 되게 비슷하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인상파 화가들 보시면 마네 같은 경우 뭐 일본의 모티브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모네는 그 사람 집에 가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일본식 정원으로 돼 있고 다리도 일본 다리를 만들어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니라는 제품이 해외에 팔릴 때에도 먹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본 제품이 그렇게 20세기에 와가지고 잘 팔릴 수 있었던 것도 이미 옛날부터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일본 제품들을 수입품으로 산 경험들이 벌써 몇백 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번 세대에 하는 것 사실 다행이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가 양쪽에 고착된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 문명의 교류라고 하는 건 맨 처음 물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갈 수는 없고, 그래도 뭐 언어가 번역되긴 더 힘들고 건축물이 지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교류는 물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단으로 하다가 이제 도자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물량이 늘어났죠, 도자기 때. 그러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책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번역서가 또 수입이 되거든요. 그 보면은 이 번역이 뒤에 나타나는데, 동인도 회사의 대사가 1663년부터 1667년까지 중국을 여행을 해요. 그러고서 보고서를 1669년에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한 1687년도쯤에 공자의 책이 번역이 돼서 유럽에서 출판이 돼요. 17세기죠. 그러면서 1757년도에 윌리엄 체인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건축 디자인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상으로 공자 철학을 갖고 오려고도 하고 막 그래요. 이미 이때쯤 되면은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책들이, 저는 이제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무역하던 사람들이 막 번역도 하고 막 그러고, 보통 서구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아시아든 어느 나라든 가면은 상인이 가고요. 또 하나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따라가죠. 선교사들이 가면은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의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선교사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을 쭉 보시면은 전통의 이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귀족들이 있어요. 왕은 이놈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대물림으로 권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귀족들이 뒤늦게 돈 번 애들, 그 가문들은 뭘 하냐 하면은 저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성직자를 만들어요. 그 교황으로 보냅니다. 그 교황청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뭐 카디날 같은 게 되죠. 높은 그런 막 우리 그 자주색 옷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돼서 다시 자기네 동네로 파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왕의 그 로컬에 있는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귀족들이 자기의 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식을 성직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되게 교육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럼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 수도원 이런 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책을 출판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필사본으로 막 엄청 써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맹률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고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 나중에 그게 대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직자분들은 책도 많이 읽으신 분들이고 책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가면은 항상 일단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번역서를 만들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제 유럽에, 이제 동양의 책들이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서 큰 사상의 영향들도 막 끼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하면은 조경 분야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의아하죠. 왜 조경이야 갑자기 난데없이. 다른 뭐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조경이 맨 먼저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도자기 때문에 그래요. 도자기가 16세기에 엄청 수출이 됐는데, 도자기 제일 많은 그림들이 뭐예요?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과 건축물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쇼킹한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건축물 모습에 난생 처음 보는 정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의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정원은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체스판 같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규칙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얘도 보시면은 패턴들이 기하학적으로 막 들어간 것들이 나옵니다. 1651년도에 나온 거베이스 마컴의 목판화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 이런 디자인의 패턴이에요. 기하학적인 패턴.
그 사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583년도에 만들어진 빌라 데스테라고 하는 정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 근교에 있는 건데 혹시 여행 가실 때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택시 타고 30분이면 가는데 진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원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기하학적인 직선의 도로들이 막 있죠. 원이 있고 막 이런 미로 같은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라인들이 다 기하학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 도자기 수입이 한참 일어난 그 16세기가 지난 다음에 정원 디자인이 곡선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직선으로 막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다가 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조금 지나면은 한 십몇 년 뒤에 아빠 보셨던 거 1739년도에 만들어진 스토우 정원인데 1753년이니까 한 몇 년 지난 거 15년 정도 지난 거죠? 14년?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이런 곡선들이 막 나와요. 이 사람들이 기하학을 깨트리는 그런 디자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 건축의 그 동양의 정원을 보시면은 곡선을 쓰는 이유가 노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직선은 곡선처럼 보일 것이며 가장 위대한 사각형은 모서리가 없다. 가장 위대한 이미지는 형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 최고의 선은 자연과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눈에 띄는 기하학적 패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곡선으로 디자인하려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동양의 가치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던 도자기 그림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조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